안녕하세요. 출근길 3부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 산재 신청서에 작성하는 그 내용들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재해 발생 경위를 어떻게 작성해야 산재 승인 결정을 받는데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신청을 할 때 근로복지공단 서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요양급여 신청서입니다. 동서식은 법정 서식으로 반드시 산재 신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식으로 서식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유튜버 분들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동서식 작성에서 다른 일반적인 인적사항이나 회사 명칭 등 일반사항 등은 작성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산재 승인 결정 받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재해 발생 경위를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해야 더 유리하게 결정 날지 알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사고 여부를 판단할 때 산재 신청서에 기재된 그 재해 발생 경위 몇 줄만 읽어보면 공단 담당자의 경우에는 산재 여부를 한눈에 판단 가능합니다. 제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 수행했던 업무 방식도 기본적으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재해 발생 경위 몇 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재해 발생 경위를 어떻게 압축적으로 작성하면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팀에서 업무 관련성을 유리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지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성 재해의 경우에 반드시 포함하면 좋을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다쳤는지를 기재합니다. 이것은 사고 시점과 신청 상병 진단 시점과의 인과성을 판단하기 위한 가장 기초 정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디서 다쳤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가 작업과의 인과성을 판단하기 위한 가장 기초 정보로 활용될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하다 다쳤는지도 기재해야 합니다. 동 내용을 작성하면 사고를 유발시킨 행위가 어떤 행위를 하다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3자를 상대로 구상권이 발생할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사고 유형에 따라서 가해자를 공단에서 확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사고를 발생시킨 물건이나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이 무엇인지를 또 기재해주면 좋습니다. 이것은 사고와 작업 간 인과성을 판단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섯째, 사고 직후 자신의 신체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지, 골절이나 찰가상 등 그리고 사고 직후 통증의 상태나 정도는 어땠는지를 간단히 작성합니다. 이런 부분은 신청 상병과 사고 당시 통증과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사고 직후 응급조치는 했는지 그리고 사고 직후 병원은 갔는지 등을 작성합니다. 사고 직후 병원에 간 사실이 있다면 아무래도 작업장과 사고 간의 인과성을 판단하는데 명백한 증거 자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있다고 하면 기재를 반드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병원을 사고 직후 가지 않았다면 언제 갔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간단히 작성합니다. 공단은 사고 발생한 날짜는 1월 20일인데 예를 들어서 병원을 1월 30일 최초 방문했다면 아무래도 1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어떤 사적 행위로 인한 사고 여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을 사고 직후 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사실에 따라서 작성하면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적상황 기재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목격자의 그 의미는 사고 상황을 직접 본 목격자도 의미하지만 사고 직후 통증을 느끼고 있는 그 상황을 본 목격자 모두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고가 나면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사고 직후 현장 관리자 또는 사용자 측의 사고 상황을 보고한 기록이나 카톡 자료나 문자 자료 등이 있다면 여러분의 사고를 더욱더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직후 그러한 정황들을 한번 확보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가능한 모두 포함해서 재해 발생 경위 내용에 기재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조사 담당자가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서 많은 도움도 되고 여러분이 제 사실을 주장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일 재발생 경위를 작성하는 공란에 모든 내용을 다 작성하기가 공간이 부족하다면 별도로 별지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이처럼 사고성 제어의 경우에는 사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그 사고 상황이 업무와 관련된 사항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앞서 체크해드렸던 내용들을 근로복지공단 재조사팀에게 잘 확인시켜서 검정 절차를 거치면 간단하게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사고성 재해 이외에 업무상 질병사건에 해당하는 근골격계성 질환과 같은 질병사건, 그리고 뇌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과로성을 입증해야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고성 재해와 같이 몇 가지 사실관계 확인으로 산재 승인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골격계 질환을 산재로 주장하는 경우에 재발생 경위서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되어야 하고 입증 자료도 모두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골격계성 질환에 있어서 재발생 경위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그 사항으로는 신체 부담을 주는 작업은 몇 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해당 작업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신체 부담 작업을 몇 년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통증을 느낀 시점은 언제부터였고 현재의 통증 부위는 어디에 해당되고 해당 부위 진단받은 시점은 언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작성하고 그 구체적인 과정들을 모두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뇌심혈관계 질환 사건에 있어서도 그 산재로 승인받기 위해서 주장하는 경우에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간단하게 재발생 경위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재해자의 기초 건강 상태에 대한 현황과 자료 분석, 그리고 과거 10년간 병원 왕래 기록과 관련된 현황과 자료 분석, 그리고 발병 전 12주간 출퇴근 기록과 관련된 자료 확보와 근로시간에 대한 분석, 그리고 발병 전 1주간 근로시간 및 업무량의 이전 대비 증가율에 대한 분석, 업무적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업무 부담 가중 여부에 대한 분석 등 재발생 경위는 간단하게 일하다가 과로 및 스트레스로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서술은 수 있겠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의 확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고성 재해의 경우 제가 설명드린 주요 체크 항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만 작성하면 되지만 근골격계성 질환이나 뇌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업무상 질병을 산재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육하 원칙에 따른 재발생 경위를 작성해서 제출하기보다는 산재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치밀한 입증 과정과 그 자료 확보, 그리고 자료에 대한 분석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산재 신청을 위한 요양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재발생 경위를 어떻게 작성하면 산재 승인을 받아내는데 조금은 더 유리해질 수 있는지 그 핵심 체크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